이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가 된 이후로 그 뭐 여러 가지 방송에서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뭔가 이제 대선으로 넘어가려면 윤석열 대통령과 탄핵 인용 시점이 나온다고 가정할 경우 그 시점을 전후해서 손절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런데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존재감이 부각되면 부각될수록 대선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좀 이게 우리한테 좀 안 좋은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다는 언론 보도가 매우 많은데 내부자로서 실제 뭐 정 대변님 의견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냥 분위기를 전해주는 차원에서 해보면 실제는 좀 어떠신가요? 실제로 저희가 우리 정당에서 생활해보면서 느낀 결과를 종합해보면 우리 당에는 크게 두 가지 이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강성 지지자들의 지지를 계속해서 확고히 만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분들이 지금 당의 주류죠. 그리고 우리가 이대로는 절대 정권 재창출할 수 없고 수도권에서 일당이 안 되면 원내 1정당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중도 외연 확장을 통해서 수도권에서 승리하고 정권 재창출을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지금 우리 당의 비주류고 저는 굳이 분류하자면 이런 비주류에 가까운 의견들을 많이 내는 편이에요. 근데 지금 탄핵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크게 목소리를 내는 분들은 전자죠. 네. 우리 강성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크게 반영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뭐 모든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우리 당 지지하는 사람들의 저는 70~80%가 이렇게 탄핵에 반대하고 또 광장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가고 있는데 뭐 그런 목소리가 있는 건 사실이고 그 두 그 정치 세력 간의 노선 투쟁을 하고 있다고 봐요. 지금은 압도적으로 저는 뭐 주류 세력이라고 하는 분들이 앞서 나가고 있는 건데 실제로 탄핵이 되면 분위기가 좀 달라질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근데 그 분위기가 일순간 달라질 수 있느냐 아니면 조금이라도 빌드업을 해갖고 이게 바꿔 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의 목소리는 지금 좀 적은 상태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는 앞서 얘기한 분들의 목소리가 더 강화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저는 한편으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우리가 일극 체제라고 비판하잖아요. 야, 민주당은 정치하기 쉽겠다. 민주당 정치인들은 뭐 전혀 이견이 없이 그냥 이재명 대표 하자는 대로 가면 어디서 욕먹을 일도 없고 우리 당에서는 근데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충돌하다 보니까 당내에서도 걔가 이런 얘기할 때는 뭐 다른 분들이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있고 또 조금 더 뭐 강경한 목소리를 내면 정 대변인도 좀 변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아주 힘듭니다. 겉으로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다양한 의견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상황도 참 뭐 찾아보기 어려운 때일 것 같아요. 방금 뭐 말씀 주셨지만 근데 결국에 밖에서 볼 때는 지도부가 이제 이미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 찾아서 만났고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뭐 것일 수도 있지만요. 집권 여당으로서 하면 지금 뭐 여당 의원들이 굉장히 뭐 관저에 줄을 섰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좀 국민의힘한테 뭐 어떤 의견이 나중에 이제 탄핵 이후에 분위기가 바뀌더라도 현재의 이 아주 주류화된 이 의견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좀 여론이 형성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객관적인 상황만 놓고 본다면은 만약에 탄핵 인용돼서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진영에 있는 사람이 경쟁력이 있을 거잖아요. 일단 계엄이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우리 전 국민의 한 80% 되잖아요. 그러면 계엄에 반대했던 세력 중에 몸을 담은 정치인이 우리 당의 후보가 돼야 되는 거고 탄핵과 관련해서는 대략 지금 탄핵 반대 여론이 40%까지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60%는 탄핵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거기서도 나누자면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몸을 담은 정치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게 굉장히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후보 선출 방법, 경쟁력 있는 후보 선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치라는 게 이게 과학과 뭐 수학으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 감정적인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이 큰 목소리로 대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여론조사에서 잡히는 것보다도
큰 목소리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 넘어설까. 그래서 뭐 그 탄핵의 강을 건넜더니 뭐 계엄의 바다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계엄의 바다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부정선거와 관련한 내용도 있고 이 탄핵을 또 다시 어떻게 넘어야 할 거와 관련한 논의도 있어서 정말로 우리 당이 고민을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나 권성동 원내대표나 지금 그런 고민들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소장님은 되게 어떻게 바라보고? 좋은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론조사 흐름이 지금 대체로 보면은 탄핵에 대한 찬반은 6대4 정도 나오는 게 일반적이고 뭐 약간 조사마다 수치의 차이는 있지만 정권 교체는 대략 한 5대4 정도 나오는 게 일반적이고 정당 지지율은 한 대략 4대4 정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가 나오는 게 맞는 건데 그러면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뭐 지지 여부와 별개로 대선이라는 거에 국한에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존재감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6대4 구도에서 게임을 하게 되는 거고 그렇죠.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 또 땡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땡큐 해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좋고 김문수 장관도 좋고 민주당도 좋고 이재명 대표 좋고 어쩌면은 이거야말로 역설적으로 진정한 통합의 정치, 화합의 정치, 누이 좋고 그러니까 매부 좋은 정치일 수 있는데 약간 역설적인 표현이긴 하지만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과 뭔가 손절을 하면 할수록 대통령의 존재감이 좀 약화되면 약화될수록 4대4 구도 언저리에서 게임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 정치를 열심히 하시는 게 이렇게 이제 대선이라는 거에 국한시켜서 보면 이렇게 민주당을 좀 크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치판을 민주당 입장에서 그렇죠. 정치판 전체를 보면 크게는 아마 이 정치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탄핵이 인용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근데 이거는 여전히 뭐 인용될 거라는 생각이 좀 압도적 다수를 봐야 되고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열심히 지지하시는 분 중에는 아닐기를 뭐 기대하는 열망이 있긴 하지만 소위 말한 오피니언 리더 또는 법조인 쪽에서는 이거에 대한 큰 게 없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남은 건 대선인데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지기현 판사가 아까 전에 국제인권법 학회에 계셨다는데 이런 큰 그림을 보고 하시진 않았겠지만 뭔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 날짜가 아니라 시간 등등을 한 게 결과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에 되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민주당한테는 지형상으로는 좀 일단 조금은 더 유리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정당 지지율이 뭐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사실은 한 40대 40 나온다고 치고 나머지 한 20%가 무당층이거나 특별하게 정당 지지하지 않는 분들인데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지난 총선에서도 정당 지지율보다 중요했었던 게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지금도 여론조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정권 교체 여론이 높느냐 아니면 정권 연장 여론이 높느냐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한 번도 정권 교체 여론을 정권 연장 여론이 넘어선 적은 없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갭을 어떻게 메꿔 갈 거냐. 그러면 정권 연장이 왜 필요한가라는 부분을 중도층에 계신 분들에게 소구를 해야 되는데 2012년 대선 같은 경우에는 그 소구가 박근혜 대통령이 여당 내에서의 정권 교체 그렇죠. 거의 당내 정권 교체한 거죠. 사실상 당 내에서의 정권 교체 프레임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고 보고 그래서 근소한 차이로나마 문재인 당시 후보를 이기고 정권을 연장할 수 있었는데 지금도 결국엔 그런 구도로 가야 하는데 그게 당위적인 건 맞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 가능성을 높여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뭐 앞으로 놓인 숙제겠죠. 그 여당이 어떻게 하느냐를 떠나서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석방되면서 또 지지자들 앞에서 이렇게 주먹도 불끈 쥐고 마치 뭐 개선 장군 같다 뭐 이런 지적도 뭐 야당에서는 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대통령이 이렇게 보수층을 더 결집하고 있는 이런 모습은 여당에게 어떤 부담으로 작용할지 아니면 득이 될지 일도 양단으로 나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출소한 이후에 관저에 들어가셨잖아요. 첫날 지도부 만나고 했던 거 외에는 특별하게 지금 다른 메시지나 행보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뭐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어떤 식의 정치적 메시지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낼 가능성은 적다라고 하고 있어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 능력을 뭐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존재감이 계속 커질수록 어쩌면 정권 재창출에 대한 가능성이 적어질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고려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것 정말 잘못했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해결하지 못한 거 이것도 예.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제외한 이게 워낙 실책이 크기 때문에 가려져 있지만 다른 부분들만 놓고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실정을 했다거나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정무적인 판단을 잘 하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희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뭐 그 관저 정치라고 아까 또 거론해 주셨는데 뭐 더 일단 사람은 많이 만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지금은 좀 자제하고 있지만 뭐 거리 연설에 뭐 주말에 나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전망도 있는데 이게 좀 굉장히 우려가 탄핵이 만약에 인용되더라도 이제 그러면은 당이 조기 대선 전국으로 가야 될 텐데 윤 대통령이 굉장히 그 조기 대선 전국의 이른바 윤심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런 또 픽이 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관측도 있습니다. 네. 역사에서 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현직 대통령이 다음 대선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려고 하는 현직 대통령이 있겠습니까? 예. 뭐 예를 들어서 1997년도에 YS와 이회창의 관계를 봤을 때도 그때 이런 생각했었다는 거 아니야? 결국엔 나중에 뭐 밝혀진 거지만 이회창이 되는 것보다 DJ가 되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 그리고 본인의 정치적 영향력을 나중에라도 갖고 가려면은 당내에 뭐 이회창 당시 후보가 되는 것보다 DJ가 되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인재 후보를 뭐 측면으로 전 측면으로 완전히 지원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 출마를 용인한 거죠. 예. 그리고 DJ와 관련한 비자금 수수설 이것도 검찰에서 수사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 김태정 총장이. 그런데 2002년인가 YS 회고록 보면 그거 자신이 지시해갖고 예. 수사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예도를 들어보면 2016년 총선에 제가 그때 청와대 출입기자여서 당시 분위기를 너무 잘 아는데 그렇군요. 야 이거 진박 의원들 60명만 데리고 있으면 내가 퇴임한 이후에도 그러니까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정치적 영향력을 계속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어영부영 뭐 130명 돼갖고 일당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의 마인드를 가졌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여기서 판단할 거 아닙니까? 자신의 정치적 영향을 갖기 위해서 대선에 지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후보를 만들 것인가? 예. 아니면 야 정말로 그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만들어서 정말 힘을 다해서 정권을 연장해보자라는 판단을 할 것과 저는 무조건 후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과거의 역사를 보면 꼭 그렇게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라는 점 때문에 조금 두렵습니다. 대통령은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그렇게 후보를 밀지 않으실까 싶긴 한데 질 거라고 생각은 못 하시지 않으실까요? 그러게 뭐 이길 수 예. 있는 후보에 대한 판단이 네. 좀 다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김문수 장관이 지금 보수에서는 굉장히 뭐 높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김문수 장관으로도 이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뭐 아니면 그게 홍준표 시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식으로든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력이 작용하겠죠. 현실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뭐 보수 또 지지층의 또 그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크기 때문에 소장님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또는 뭐 친윤 또는 지금 탄핵 반대하시는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분들이 이게 이제 세력 중심으로 합리적인 거랑 당 차원의 합리적인 거 일단 다른 거기 때문에 당은 선거에서 지더라도 우리 세력이 일정한 정도의 당내 다수파가 된다고 생각하면 훗날을 도모해 볼 여지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분들 딴에는 합리적 선택일 거다. 그 얘기가 이제 다 아시는 얘기일 거지만 네. 그 부분을 제가 걱정한 거고. 그렇죠. 네, 네. 그런 측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정치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정치가 이제 하다 보면 내 소신은 역사의 방향이든 어떤 정치 방향이든 우리 당을 위한 방향이든 A 방향이 맞는데 현재는 A 방향이 소수파일 때가 있거든요. 대변인님이 또 그 한동훈 지도부에서 또 대변인을 하셨기 때문에 친한동훈계 인사다 이렇게 뭐 분류가 되기도 하시는데 이 그 결국에 이렇게 또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력이 발생하게 되면은 가장 불리한 거는 아까 뭐 희끄무레한 탄핵 찬성파 한동훈 대표에게 굉장히 좀 불리할 것이다. 뭐 이렇게 또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시각들의 그 어떤 객관적인 근거들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보여왔던 여론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일종의 갈등, 대립각을 세웠어요. 저는 그 대립각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왜 배신하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배신이라는데 절대 동의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그 한동훈 전 대표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누구보다 윤석열 정권이 잘 되기를 희망했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런 마음이었다고 생각해요. 우리 고3 아들, 딸이 있었는데 예. 제가 잔소리 하잖아요. 야, 너 이렇게 공부 안 하다가 지금 큰일 난다. 계속 잔소리 하면은 그 잔소리 듣는 아들, 딸은 우리 아빠 맨날 잔소리나 하고 좀 싫어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나 그게 누구 잘 되라고 하는 얘기인지는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아들, 딸도 알고 있는 거고 제 마음도 그렇고 우리 그 와이프 마음도 그 다 니네들 잘 되라고 하는 얘기다라고 하는데 당장 받아들이는 감정적 영역에서는 거부한단 말이에요. 예. 그런 면이 정말 아쉬워요. 그래서 지금도 한동훈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어떤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될수록 조금 더 궁박한 위치로 몰리는 거 아니냐라는 거는 뭐 좀 당연해 보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들을 저는 정치 지도자는 이런 상황들을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만들어내는 게 정치력이고 지도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는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까지 설득시켜서 본인에 대한 지지로 전환해야 되는데 그 시기가 이 조기 대선이 만약에 치러진다면 정말 짧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정말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동훈 대표 복귀 이후 행보 중에 조금 눈여겨보신 인상적인 좀 장면이 있으세요? 아무래도 뭐 안보와 관련, 보훈과 관련한 행사를 처음으로 했다는 거, 그게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라는 연평해전 관련한 연극이었는데 그거를 복귀 이벤트? 복귀 행사로 했다는 게 의미 있었고 그 이후에 있었던 것들은 주로 2030 세대들을 만나는 자리였고 몇몇 유튜브에 나가서 디지털 리터러시와 관련한 얘기를 하면서 코인, 뭐 AI 혁명 이런 부분들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보훈이라는 것은 본인의 정체성,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좌파 프레임이 작용하고 있으니까 이 본인의 정체성에 대한 명확한 신호를 주기 위해서 택한 게 아닌가 싶고요. 청년 세대와 뭐 코인, 그러니까 크립토커런시죠. 또 AI 관련한 얘기를 한 건 본인은 미래를 얘기하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라는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주고 싶었던 거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도 그런 정도의 행보가 계속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래 이게 좀 키워드가 될 수 있겠네요. 결국. 아무래도 지금 뭐 대력권 후보로 언급되는 사람 중에 가장 그 생물학적으로 젊잖아요. 지금 만으로는 51살일 겁니다. 만으로. 만으로 51살. 이제 4월이 되면 52살이 되겠지만 정말 젊은 거죠. 다른 그 어떤 경쟁 후보보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는 확실히 다른 분보다 더 많은 고민을 했었고 많은 지식을 섭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본인이 갖고 있는 강점으로 활용해 보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